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시댁 근처에 사는 친구가 해외 출장 간 남편이 시댁에서 나온 걸 봤다고 해서 시댁에 가봤더니 상상 초월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선을 통해 만나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그저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성격도 제법 잘 맞는 편이었고 크고 작은 일들을 늘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성향도 비슷해서 결혼 3년 차까지는 별탈 없이 참 잘 지내왔었죠. 아, 그렇다고 저희가 싸움 한 번 없었던 인꼬 부부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들처럼 티격태격 싸우기도 했고 서로에게 서운한 일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피하지 않고 호기롭게 대화로 풀어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토록 대화를 중요하게 여겼던 데에는 타고난 성향 탓도 있었지만 사실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하기도 했어요. 당시 저는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진 공무원이었던 반면에 남편은 무역상사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기에 둘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은 평일에 야근이 잦아도 너무 잦았고 주말 주중 할 것 없이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였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대화로 제대로 풀지 않으면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쌓이기 마련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우리 부부는 더욱더 대화로 가득 찬 관계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서로 노력하며 잘 지내왔던 저희 부부에게도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갈등의 불씨가 생겨나기 시작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잦은 출장 때문에 다퉜던 건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워낙 출장이 잦았던 사람이라 결혼할 때 이미 이 정도는 충분히 각오하고 시작했던 터라 잦은 야근과 출장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생활이 적응되고 나니 때로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면 서운함보단 은근히 좋을 때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어쨌든 남편이 출장을 가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곤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며 친구들을 만난다기보단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어른들을 챙겼습니다. 친정만 챙기면 왜 시댁은 챙기지 않냐. 남편 없다고 시댁은 무시하냐는 말이 나올까 싶어 양가를 정말 공평하게 챙기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거였죠. 그런데 시댁에 자주 드나들다 보니 제 뜻과는 상관없이 보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진급 이후 가장 바쁜 일을 맡아 일주일짜리 출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전날엔 친정에 다녀왔고 당일은 주말이고 하니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시모가 좋아하는 소고기국과 밑반찬 몇 가지를 가지고요. 주말에는 시모가 외출할 때가 잦아 굳이 배를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제법 인기척을 내면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와보질 않더라고요. 현관엔 시모와 시누이의 신발이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우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것을 식탁 위에 올리곤 두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엄마,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이번에 진짜 좋은 자리 나왔다니까? 알던 언니가 하던 가게인데 유동인구도 많고 뭐든 차리기만 하면 무조건 대박이라니까. 권리금에 보증금은 엄마가 좀 도와줘. 대박 나면 무조건 다 갚을게.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시집간 딸이라고 해도 자식인 건 마찬가지인데 자식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 친정엄마한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신우이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은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힘들다는 이유로 시모에게 돈을 뜯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돈을 턱턱 내어주었고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모가 돈을 그렇게 주고 나면 당연히 시모 생활은 힘들어졌고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남편은 엄마가 힘든 건 절대 못 본다며 돈을 주었고요. 즉 신우이가 시모에게 또 돈을 달라는 것은 저희에게 또 그 큰 돈을 내놓으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그렇게까지 화가 난 것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100번 1000번 또 양보해서 누나가 힘들다고 하는데 동생인 남편이 나서줄 수 있죠. 그런데 신우이는 말만 힘들다고 할 뿐이지 저희 중에서 가장 좋고 비싼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출 하나 없이 자가로요. 집을 팔거나 집 담보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시모에게 돈을 뜯어내 저희에게까지 피해가 닿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는 들어줄 수가 없어 방문을 확 열었어요. 갑작스런 제 등장에 시모와 신우이는 토끼 눈을 뜨고 저를 보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좀 듣게 돼서 하는 말인데요. 형님,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계속 어머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이번엔 가게 보증금이랑 권리금이요? 그 돈이 어머님한테 어디 있어요? 있다고 해도 그 돈을 형님한테 주고 나면 어머님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형님이 모시고 살기라도 할 거예요? 저도 쌓인 게 많았던 터라 말들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술술 나오더라고요. 신우이는 저의 핀잔과 화에 당황한 듯 얼굴이 살짝 일그러진다 싶더니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며 제 말에 이런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진 못했나 본데 내가 잘 되면 몇 배로 다 갚아줄 거라고 했거든? 그전까진 내 동생이나 내가 자주 오가면서 보살펴주면 되지. 솔직히 형님이 돈 달라고 할 때 아니면 여기 오기나 했어요? 거기에다 잘 되면 갚아준다는 말을 누가 못해요. 달에 얼마씩 갚아준다고 각서라도 쓰라고요. 가족끼리 각서는 무슨 각서야. 그리고 방금 내가 말했잖아. 잘 되면 갚는다고. 장사가 시원찮으면 다달이 돈을 어떻게 갚아? 그러면 어머님한테 돈 바라지 말고 형님이 살고 있는 그 대단한 집이라도 팔아서 장사 미천으로 쓰면 되잖아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형님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 팔면 장사를 해도 몇 번은 할 수 있을 텐데 왜 어머님한테 이러세요? 저도 지지 않고 고함을 질렀고 신우이는 전곡을 찔린 듯 저의 눈을 비해 시모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곤 애도 아니고 엄마 옳게 좀 봐 라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곧바로 저를 잡아대더군요. 너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엄한 애를 자꾸 그러니? 네 말대로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얘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니? 내 돈 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 건데 네가 왜 난리야? 거기다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신우이를 잡아대? 그것도 손윗사람인 네 형님한테? 제 엉덩이를 두드려주며 잘한다고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를 혼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처음 안방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원흉이 신우이에게만 따끔하게 한 소리하고 물러나려고 했었어요. 형님만 다시 돈 타령하지 않는다면 또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까지 같은 이유로 뜯어간 돈이 얼마인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시모마저도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니 저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안의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어머님, 솔직히 형님이 이런 식으로 목돈 뜯어내서 가지고 가고 나면 단 한 번이라도 혼자 감당하신 적이 있긴 하세요? 아니잖아요.
돈 없다, 힘들다, 병원 갈 돈도 없다면서 날이면 날마다 전화해서 결국엔 아들이랑 제가 다 도와드렸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형님도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대꾸할 핑곗거리를 찾지 못한 두 사람은 그저 분에 찬 듯 씩씩거리며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그 상황에서 분한 것은 두 사람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함께 씩씩거려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요. 형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돈 달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그 돈을 달라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어머님도 형님 도와주고 나면 당연히 우리가 그 구멍 어떻게든 메꿔줄 거라고 철석하지 믿으면서 턱턱 돈 내주시는 거 진짜 솔직히 아닌가요? 아니야.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 자식을 돕는 거지. 너희가 해결해 줄 거란 생각으로 내 딸 도운 적 없다. 두 사람은 딱 잡아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표정에서 모든 것이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한지 실소가 절로 흘러나오더군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사과해야겠네요. 이때까지 제가 오해했었나 봐요.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번에 어머님이 형님을 돕든 말든 저는 이제 일절 상관하지 않을 건데요. 그 대신 어머님이 이번 일로 나중에 아무리 우는 소리를 하고 들어누우셔도 저희가 어머님 뒷감당을 돕는 일은 절대로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없을 거란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아니, 사실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 형편이 안 돼서 돈이 없네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사람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더라고요. 저 건방진 것 좀 봐.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런 식으로 말해? 남들이 들으면 우리가 너한테 구걸이라도 한 줄 알겠어. 그러니까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니까. 이처럼 두 사람이 저를 압박하며 몰아붙였지만 겁이 나기는커녕 코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대놓고 비웃어주자 두 사람은 더 개거품을 물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시댁을 걸어나와 집으로 돌아왔죠. 그 후 분이 풀리지 않은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모조리 다 무시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오는 그 짧은 순간에 시모와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남편에게 얼마나 하소연을 했으면 집에 도착한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시댁 가서 뭘 어떻게 행동했길래 내가 한국 땅 밟고 귀국하기가 무섭게 두 사람이 울고불고 하면서 전화가 와.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우리 집안에 진짜 사람이라도 죽은 줄 알았을 정도였다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사람한테 기다렸다는 듯 전화해서 이런 일까지 다 일러바치는 시댁 것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주일 만에 만나는 아내한테 고함을 지르는 남편이나 참 어이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들었으면 알 거 아니야. 아니면 이번엔 못 들었나? 형님, 이번에 장사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보증금이랑 권리금까지 어머님한테 내놓으라고 하고 있던데 그걸 듣고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했어? 다 들었어. 그런데 그걸 왜 당신이 하라 말라 뭐라고 했냐는 말이잖아. 당신한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했다며. 애초에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지 않아? 남편의 대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돈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이 조금은 당황하거나 멈칫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이 차가워지면서 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전후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직 자기 엄마랑 누나편을 들려고 나에게 화를 냈단 뜻이었으니까요. 어쩜 그렇게 그 집구석 식구들은 하나같이 생각하는 수준이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지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이래서 있는 건가 싶더군요.
이 인간을 붙잡고 시모와 시누이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며 입씨름을 할 생각을 하니 진이 다 빠지고 지겨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 자기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영문을 전혀 모르겠다는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가만히 두면 내일 당장이라도 마음대로 하라며 시모와 시누이를 부추기고도 남을 인간이 분명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이 답답한 인간에게 이번이 이 말을 하는 제 인생의 정말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꾹꾹 눌러 담은 분노를 가라앉히며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만약에 이번에도 어머님이 그 큰 돈을 마련해서 형님 준다고 치자.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리 엄마가 준 돈으로 우리 누나는 대박 날 거고 우리 엄마도 덩달아 대박 나겠지. 어쩜 그렇게 대박만 생각하고 있니? 머릿속이 꽃밭이라 참 좋겠다. 만약 당신 생각처럼 대박이 나지 않고 쪽박이면? 아니, 대박이 났다고 해도 형님이 입 싹 닦으면? 아니면 처음 1년은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그 뒤로부터 서서히 풀리면? 뭐가 어떻게 돼도 어머님은 일단 우리한테 손 벌릴 거라는 건 현실이자 사실이라는 걸 정말 몰라? 지금까지 그렇게 다 당해놓고선? 이번에는 다르겠지. 아니, 늘 같았어.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정신이 정 차려지지 않으면 이때까지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당신 엄마한테 얼마씩 가져다 줬는지 이체 내역이라도 찬찬히 살펴보든가.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 테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총 금액을 계산해 본 적은 없었지만 언뜻 생각해도 금액이 장난이 아니란 걸 본인도 아주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야말로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른 문제로 이런 싸움이 일어났다면 저도 이쯤까지만 하고 그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돈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형님한테 이번에는 집을 팔든 남편한테 사정을 하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 만약 이번에도 당신이 또 나서서 도와주잖아? 그러면 이혼이야, 이혼. 알겠어? 연애를 할 때도 장난이라도 헤어지자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결혼 생활 내내 이혼이라는 말을 언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단어 자체가 신중해야 하는 단어였고 무거운 의미를 담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입에 올리자 그제야 남편도 조금은 심각해지더라고요. 뭘 또 이혼이라는 말까지 해. 그만큼 심각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 말 꼭 기억하길 바래. 저는 끝까지 정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경고가 제대로 통한 듯 시댁에 미리 경고를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정 누나 돕고 싶으면 엄마 수중에 있는 돈으로 알아서 도와. 그런데 엄마, 혹시나 엄마가 누나한테 무리해서 큰돈 해주고 나서 나중에 당장 생활비 없어서 힘들어질 것 같으면 아예 해주지를 마. 이번엔 나도 회사 사정도 그렇고 엄마가 아무리 힘들다고 매달려도 도저히 도와줄 형편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무리하지 마. 제가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할 땐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 아들이 저런 말을 하니 딸의 부탁을 단박에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제 말처럼 돈을 해주고 나면 본인이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훤하니 거절을 할 수밖에요. 결국 가게를 차리겠다는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시누이는 가게를 포기하는 대신 직접 대출을 받아 육해공을 죄다 파는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열게 되자 괘씸하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던 시모와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불티나게 오더라고요. 올케, 나 가게 오픈한 거 알아? 몰라? 어떻게 한 번을 와보질 않아? 당장 내일이라도 퇴근하고 와서 서빙도 좀 하고 뒷정리도 돕고 해.
제가 미쳤다고 시종짓거리를 하러 거기에 가겠어요? 그것도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평일, 퇴근 이후에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무시해버렸고 그 다음은 시모에게 연락이 와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네 형님이 오라고 했는데도 왜 오질 않니? 여기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알기나 해? 일단 평일은 됐고 주말엔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 비춰. 아무리 저번 일로 마음이 상했다고 해도 가족이 가게까지 열었는데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거 아니다. 사실 처음엔 이마저도 무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말 끝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황금 같은 주말에 시누이의 가게로 가게 되었죠. 일을 시키려고 부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를 무슨 종처럼 부려먹더라고요. 홀 정리, 주방 설거지, 바닥 정리까지. 힘든 일은 닥치는 대로 저에게 다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정작 가게 주인은 너무 힘들어서 쉰다며 가게에 나오지도 않았고 시모와 남편은 우아하게 계산대에 앉아 커피나 마시고 있더군요. 홀과 주방을 정신없이 오가며 땀범벅이 된 저를 보면서도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제 인내심은 점점 한계를 향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고 툭하면 터질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한계를 시모가 친절하게 터뜨려 주더군요. 어느덧 밖은 컴컴하게 어두워졌고 뷔페 테이블마다 초록색 술병들이 어지럽게 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술손님들이 많아서 정신없이 빈 테이블을 치우고 청소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급하게 저를 잡아 끌어 어떤 테이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테이블은 술을 많이 먹은 테이블이었는데 시모가 제 손에 술병을 쥐어주더니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집 아주 VIP 손님들이니까 네가 기분 좋게 술 한 잔씩 싹 따라드려라. 이 늙어 빠진 내가 주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젊은 네가 웃으면서 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니? 그래야 단골도 되고 술맛도 아주 확 살 거 아니야. 방긋방긋 웃기도 좀 하고 말이야. 머릿속에 띵 하고 울리며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라고요. 남도 아닌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들 앞에 서서 술을 따르라고 시키다니 순간 시모가 치매라도 걸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그런 명령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시모를 바라보았고 시모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하더라고요.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을 정도로요. 어머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제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저는 이런 거 하기 싫다고요. 당연히 저는 술병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오히려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인상을 팍 쓰더니 내려놓은 술병을 다시 제 손에 억지로 들이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버를 하고 그래? 그냥 술 한 잔이야. 처녀도 아니고 어차피 유부녀면서 뭘 그렇게 아끼니? 시모가 제 손목을 붙잡고 계속해서 강요하며 실랑이가 이어지자 정작 가만히 앉아있던 손님들이 먼저 난색을 보이더군요. 보다 못한 남자 손님이 대단히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시모에게 짜증을 확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할머니. 나는 이런 거 바란 적도 없는데 왜 엄한 여자분을 억지로 끌고 와서 이런 짓을 시키세요? 서로 곤란하게. 가만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집 며느리인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딴 짓을 시킵니까? 이해가 안 되네. 우리가 술 많이 먹어줘서 고마워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식이면 단골은커녕 술맛 딱 떨어지니까 그냥 저리 좀 가세요. 예? 손님은 대놓고 싫은 티를 냈고 시모는 그제야 죄송하다며 민폐짓을 멈추더라고요. 손님들은 여전히 그 상황이 황당한지 저 할머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며느리가 맞긴 해? 라는 말까지 하고 있더군요.
저는 온몸이 분노로 부르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한껏 열이 난 채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운터 쪽에 앉아있던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남편의 표정에선 조금의 분노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자기 아내가 술집 여자 취급을 당하며 수모를 겪고 있으면 눈이 뒤집혀서 자기 엄마한테 난리를 치든 일단 화부터 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선 분노는커녕 멍함에 가까운 평온함까지 보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퍼부어버릴 생각으로 남편에게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남편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보다 더 빨리 남편의 곁으로 간 시모가 남편의 앞을 막아서서 저에게 화를 냈거든요. 내가 술 따르라고 했을 때 네가 웃으면서 술만 줬어도 분위기를 이딴 식으로 망치는 일도 없었을 거다. 저 손님이 저렇게 화가 난 것도 다 네가 굼떠서 그런 거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방금 손님들이 한 말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애초에 어머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시킨 것부터 기분이 나쁘고 불편했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없어도 아니고 저를 왜 그딴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세요? 저 진짜 기분 나쁘다고요. 얘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그냥 눈 딱 감고 좀 돕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가지고 꼭 이런 식으로 너 기분 나쁜 티를 손님 앞에서 다 내야 속이 후련하니? 네 말대로 우리가 생판 남도 아니고 다 가족 돕자고 좋게 하는 일이었잖아. 가족이요? 아무리 가족 일이라고 해도 저는 술집 여자가 하는 짓거리를 하면서까지 그딴 식으로 가족 돕고 싶진 않네요. 더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홀이 떠나가라 고함을 확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있던 앞치마를 사정없이 벗어던져 바닥으로 팽개쳐버렸죠.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가게를 즉시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도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어찌나 열이 받는지 제 몸이 떨려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연거푸 찬물을 벌컥벌컥 마셔대며 억지로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가게 마감까지도 다 해주고 온 듯한 남편이 피곤한 얼굴을 하고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즉시 저에게 사과는커녕 이딴 말을 하더군요. 하여튼 유난이다 유난. 당신 때문에 가게 분위기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는 알아? 뭐? 당신이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오늘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몰라서 그딴 말을 해? 제 분노 섞인 외침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알아. 나도 다 보고 있었다고. 우리 엄마가 당신 보고 그 남자들이랑 옆에 엉겨붙어서 같이 술을 마시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매상 좀 올려주게 술 한잔 따르면서 좀 웃어주라는 거였잖아. 그게 당신한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술 한잔 따라준다고 당신 손이 닳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혼자 고결한 척 유난을 떨어? 겨우 가라앉힌 마음이 다시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감정이 극에 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졌죠.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나 지금 너랑 네 가족들 때문에 정신이 달아 없어지는 기분이야. 알아? 세상에 어느 남편이 아내가 술집 여자 취급이나 받는데 가만히 있어. 그걸 어떻게 유난이라고 해? 넌 지금 큰 소리 칠 때가 아니라 너랑 네 엄마가 한 짓 싹 다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집이 떠나갈 정도로 고함을 확 질러댔어요. 그러자 남편은 인상을 팍 쓰더니 이런 말을 남기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이 진짜 당신이랑은 대화가 안 돼.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짜증만 난다니까. 애초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짜증부터 낸 사람이 누군데. 좋게 이야기하려 했단 말을 하더군요. 그것마저도 너무 기가 막혀 방으로 쫓아들어가 뒤집어 엎어줘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저도 너무 지쳤던 터라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다그친다고 해서 사과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 후 저와 남편의 관계는 확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대화를 거의 하지도 않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도 많지 않았습니다. 평일엔 회사 일 때문에 매일같이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고 주말엔 시누이 가게 일을 돕는다며 아예 가게에서 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출장을 간 날이었죠. 심지어 어떤 날은 동생 가게 마감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엄마 집에서 자고 갈게. 여기서 엄마 집이 더 가깝잖아. 이런 문자만 남겨놓고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니 저도 당연히 이혼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남편은 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다행이다 싶기도 했죠. 심적으로 복잡하기도 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이런저런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저도 연차를 길게 써 회사도 가지 않고 혼자 많은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이틀쯤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시댁 근처에 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시댁 왔으면서 왜 연락 안 해? 방금 네 남편 너희 시댁 건물에서 차키 흔들면서 나오던데. 너는 언제 나와? 지금 바로 나오는 거면 동네 온 김에 커피나 한잔 하면서 얼굴이나 보고 가. 지금 나올 거야? 친구가 던진 뜬금없는 한마디에 제 머릿속은 순간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띵해지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대만으로 날아가 비행기 안에 있거나 현지 바이어를 만나고 있어야 할 인간이 시댁에서 나오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 우리 남편을 봤다고? 시댁에서? 방금 네 시댁에서 나오던데. 너도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 분명히 네 남편이었는데. 여러 번 확인한 저는 일단 친구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곧장 시댁으로 갔죠. 하지만 제가 들어가려는 순간 시모가 집에서 나왔고 저를 본 시모가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네가 여기에 무슨 일이니? 남편 혹시 여기에 있어요? 누가 봤다고 해서요? 출장 간 남편을 왜 여기에서 와서 찾아와? 너 이제 의부증이라도 생긴 거니? 시모는 급기야 저에게 짜증까지 내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이 더 의심스러워서 가만히 쳐다만 봤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더 큰 짜증을 내며 저를 확 밀쳐버리더라고요. 이게 감히 누굴 의심하는 거야? 당장 안 나가? 시모의 반응은 격했고 저는 일단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시모의 반응을 보아하니 시댁에 순순히 들어가게 둘 것 같지도 않았고 들어간다고 해도 뭘 찾을 수는 없을 거란 생각에 후퇴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 후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뒷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흥신소에 의뢰를 맡기고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은 애초에 대만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더군요. 출장을 간다며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선 남편이 향한 곳은 인천공항이 아니라 다름 아닌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버젓이 상간녀와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더 가관인 것은 그 상간녀의 정체였어요. 상간녀는 바로 시누이의 가게에서 서빙을 하던 20대 초반의 베트남 출신 직원이었습니다. 얼굴이 아주 앳되고 예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은 누나 가게 일을 돕는답시고 주말마다 살다시피 하더니 결국 그 어린 외국인 직원과 눈이 맞아 바람이 났던 거였죠. 당연히 이런 사실을 시모와 시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 한 푼 내놓지 않은 저를 내쫓아버리고 마음껏 부려먹을 수도 있는데 말도 잘 듣는 젊은 며느리를 얻을 심산이었던 것이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증거는 차고 넘쳤고 저는 곧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장에서 복귀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당일이 되었죠.
제가 불시에 시댁에 들이닥쳐 문을 열어달라고 해봤자 순순히 열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대충 시댁에서 출발한 시간에 맞춰 문 앞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현관 앞이 분주해진다 싶더니 문이 확 열리며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야말로 남편에게로 돌진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남편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고 저는 그 기세를 몰고 시댁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안에는 제 예상대로 시모와 상간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번 웃어준 후 우선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던져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으니까 그냥 평생 이 집에서 너 좋아하는 엄마랑 여자랑 살아.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싶네. 남편에게 볼 일이 끝난 저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얼어붙은 시모와 시누이에게 상간녀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장을 날려주었습니다. 너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상간녀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그리고 어머님, 아니 아줌마도 각오하세요. 사시나무처럼 떨기만 하던 시모는 제가 본인에게도 소장을 내밀자 세상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화를 내더라고요. 감히 주제의 말이에요. 나까지 왜?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돈을 달래? 눈으로 갖은 욕을 하며 저에게 쏘아붙이는 시모에게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로 아들 외도를 도운 거면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도 남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건 아줌마 딸한테 주는 소장이니까 좀 전해주고요. 이참에 아주 제대로 위자료 파티 한번 해봐요, 우리. 그 후 소송은 진행되었고 위자료란 위자료는 다 받아내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해서 무사히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고 법원을 나오는 그날까지도 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저를 비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쁜이가 임신을 해서 나도 이혼하려고 했었어. 돈이 좀 많이 나간 게 속 아프지만 뭐 거지 적손했다고 생각하고 줄게. 사는 동안 괴로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이렇듯 전 남편은 끝까지 한결같이 저를 비우는 자세를 취하더군요. 당연히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스로워서 웃기기도 했습니다. 왜 웃겼냐고요? 저에겐 아직 터트리지 않은 비장의 한 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입가에 미소를 유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아도 말해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남편은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가방 속에 늘 가지고 다니던 사진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리곤 그 순간만큼은 남편보다 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예쁜이인지 꽃뱀인지는 몰라도 임신은 일단 축하해. 네 아이인지 사진 속에 있는 남자의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 속에는 그 애떼고 순진하다던 베트남 상간녀가 전 남편이 아닌 웬 젊고 건장한 베트남 남성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을 제 집 드나들듯 오가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도 함께였고요. 사실 상간녀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전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철저히 이용한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일단 전 남편과 결혼해 결혼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획득하는 게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한국 영주권을 받고 나면 전 남편과는 곧장 이혼하고 사진 속에 찍힌 진짜 베트남 남자친구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에 초청해 영주권을 받게 하려던 참이었죠. 한마디로 전 남편은 그저 이용하기 딱 좋은 돈 많고 멍청한 대한민국 호구에 불과했던 셈이었죠. 뱃속에 든 아이 역시 전 남편의 씨앗이 아니라
높은 확률로 저 사진 속 베트남 남자친구의 아이인 듯 했지만 저에겐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으니 더는 깊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상간녀의 진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은 저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을 때보다 얼굴이 더 사색이 되더군요. 그럴 리가 없어. 아, 그래. 동생이 한국에 와 있다고 했던 것 같았어. 동생일 거야. 그래, 동생. 전 남편은 사정없이 희망 회로를 최선을 다해 돌리고 있었고 저는 악마의 미소를 씩 지어 보이며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주곤 돌아섰습니다. 너는 동생이랑 팔짱 끼고 모텔을 가냐? 너 편한 대로 생각하고 살아. 아, 이 말은 돌려줄게. 사는 동안 괴로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특히 다신 만나지 말자는 건 꼭 지켜주길 바라. 불을 제대로 지핀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 난리가 나더라고요. 눈이 제대로 돌아간 전 남편은 집으로 가자마자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상간녀는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고 곧장 경찰에 전 남편을 폭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요. 결국 전 남편은 꼼짝없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게 되었고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며 펄펄 뛰는 상간녀 때문에 수사가 길어지면서 그 소문이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까지 알려졌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감사팀에 허위 출장비 청구 사실을 신고했던 터라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폭행으로 경찰서까지 오가니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 상간녀는 합의금을 챙겨 남자친구와 함께 야반 도주를 해버렸고 전 남편은 가진 건 모조리 다 잃고 아주 한심한 꼴로 완전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신우이도 난리가 났어요. 흥신소 조사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상간녀는 아니었지만 상간녀를 제외한 다른 외국인 직원들은 죄에다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애초에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대다수였더라고요. 전 신우이는 그 외국인 직원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어디 가서 떳떳하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그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먹고 있었습니다. 달마다 줘야 할 월급도 차일피일 주지 않고 떼먹어가며 아주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더군요. 월급이 저당 잡혔으니 그걸 받을 때까지 다른 곳을 가지도 못하고 또 일을 시키니 일은 해야 하고 그 벗어날 수 없는 수레바퀴에서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사실을 친히 신고해 주었죠. 그 덕에 전 신우이의 가게는 휘청휘청하게 되었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전 신우이의 남편은 바람보다 빠르게 이혼 소송을 걸어 이혼을 해버리고 도망쳐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전 신우이와의 이혼을 준비해온 것인지 차곡차곡 모든 증거들로 손쓸 틈도 없이 이혼 소송을 걸고 이혼까지 쭉 밀어붙이는데 참 대단한 인간이다 싶었네요. 그렇게 다 망한 집구석에 돈줄이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전 신우이마저 무너지자 끝까지 당당했던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외국에서 온 젊은 여자한테 홀딱 넘어가서는 그땐 당신이 사사건건 우리 집에서 하는 일마다 시비 건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만 보면 너무 숨이 막혔었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나하고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나 이렇게 반성 많이 했어. 이젠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돼? 구구절절 구질구질하게 바지 끝을 붙잡고 늘어지는 전 남편을 내려다보는데 분노도 분노지만 제 옷에 닿은 그 손길이 너무 더러워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물을 뒤집었으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저는 그 손을 확 뿌리쳤고 눈빛으로
내 몸에 손댈 생각 말고 사라지란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눈빛을 읽었는지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자 아들의 구원투수가 되고자 따라온 전시모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서더라고요. 아들처럼 제 앞에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허리를 푹 숙여 간절하게 애원하더군요. 아가야, 그러지 말고 우리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주면 안 되겠니? 저대로 두면 네가 사랑했던 네 남편 자기 누나처럼 진짜 폐인 될 것 같아서 그래. 하지만 구원투수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꼴도 보기 싫은데 누가 폐인 될 예정인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고 싶겠어요? 저는 전시모의 손길마저 뿌리쳐버리곤 두 사람에게 제 뜻을 똑똑히 전해주었습니다. 멀쩡하다고 해도 데리고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자 많은 인간, 아니 집안을 책임지고 살고 싶겠어요? 나는 자선 사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가세요. 여기서 더 험한 꼴까지 당하고 싶지 않으면 오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니까 잊지 말고요. 저는 다신 이딴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제대로 겁박을 해주었습니다. 제 말이 통하긴 했는지 두 사람은 곧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더군요. 결국 전시모의 자랑이었던 아들딸은 집구석에서 술만 퍼마시며 과거만 그리워하는 폐인이 되었고 전시모 혼자 간간히 청소 설거지 일 등을 하며 다 큰 자식의 술값을 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저와 그 인간들의 악연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지내는 중입니다. 옮긴 곳에서 진급도 하게 되었고 아주 탄탄대로만을 잘 달려왔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꼭 전해드리고 싶은 진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현재 제 곁에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고 제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혼을 겪으면서 제 인생에 남자는 절대 없다고 다신 결혼 따윈 생각도 안 하겠다고 굳게 다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인생이란 정말 모르는 것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 딱 맞더라고요. 제가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하는 제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공무원으로 새로 옮겨온 지사에서 함께 일하는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낯선 지역으로 발령받아 정신없고 힘들게 적응할 때 묵묵하게 곁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와주며 가까워졌던 사람이었죠. 그 후로도 변함없이 제 아픈 상처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결국 제 단단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아주 대단하고 멋진 남자예요. 그리고 이런 남자친구보다 더 좋았던 건 부모님들이었어요. 저를 궁금해하신다는 말에 긴장을 많이 하고 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말없이 제 그릇에 가장 퉁퉁한 닭다리와 전복 한 마리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때까지 고생했다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행복하게만 살자고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분에 넘칠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난 저는 내년 초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괜한 걱정들로 두렵기도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라면 가시밭길도 행복할 것 같으니 한 번 더 행복을 꿈꾸며 나아가 보려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에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다들 행복하세요?